자본시장 연구실장 이명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기와 금융경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단독이 아니라 연구원 여러 박사님들의 이제 집단지성에 모여져서 여러 고민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시경제 추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금융시장과 회사에 대해 미친 영향과 회사와 시장의 대응, 그리고 정책 대응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추이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확산세가 진정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 추세고, 많은 국가에서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다시 가을, 겨울에 재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그런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위기가 사실 특히 어려운 이유 중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보시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훼손되었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감염 우려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내구재 소비 및 이제 생산 설비 투자가 이연되는 이런 양쪽의 충격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경제 위기 시 사용되는 부양 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은 가계 및 기업이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도록 지원하는 구제 정책, 릴리프 정책이 강조된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왼쪽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U자서부터 W, 나이키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제 경로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기존 위기에 비해서 느리고 변동성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에 의한 위기이기 때문에 회복도 방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치료제나 백신이 정상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시기에 보급되지 못한다면 회복 속도가 우려하는 대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이 촉발한 위기인지라 이제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여러 기관들이 전망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이제 플랫한 그림인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관과 그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관의 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위기에 따라서 그런 큰 위기인 만큼 정부나 정책의 지원도 굉장히 선제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지만 1차, 2차, 5차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들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이 모든 걸 다 합하면 175조 원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의 지원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템화이즈를 하자면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60조 원 이상이 이제 지원되게 되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73조 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간산업 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40조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런 이제 일련의 정책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그 대책 발표를 저희가 플랫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주식시장은 뒤에 이제 글로벌 주가지수와 함께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 지수와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3월 24일 이후로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오른쪽 이제 여러 가지 채권이나 단기 금융 상품 시장을 보시면, 물론 그 뒤에 증권사 섹터에서 촉발된 단기 CP나 전단체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3월 말 이후로 자금 조달 여건은 굉장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 시장도 오른쪽 아래 이제 패널인데,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는 모습이었으나 통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대책이 발표되면서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이제 물론 이러한 이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정책 이슈에 수반되는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위기 이전부터 한 개의 기업이었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이런 이슈들이 지적됐는데, 그래서 이 당국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를테면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적절히 운영하고, 자구 노력이 전제된 하에서는 기업 경영을 자율성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의견이 크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장기화되는 이제 화살표가 보이시는데, 그 화살표 오른쪽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또한 과다 부채가 이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는 부분을 그린 거고, 또 아래쪽은 이런 위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되고 정부 부채가 누적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거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주장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제 동의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채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채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선진국이나 신흥시장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그 취약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투기 등급 채권, 하이힐드 채권과 레버리지론 잔액이 2019년 말 기준 각각 1.6조 달러랑 1.4조 달러인데, 이 금액은 11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수준 정도 빠르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흥시장국 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도 잘 아실 텐데, 특히 중국의 가계, 기업 모두 두 섹터 모두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위기에 대응하면서 늘어나는 부채가 그 시스템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대응과 선제적인 대응에 힘입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실물 부분 입장에서는 회복세가 눈에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일단 예시로 들어봤는데, 기업 수익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측면이라든지 부동산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방 위험이 아직도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위기가 일어났고, 큰 그림에서 정책적 대응이 이렇게 일어났으며 실물 부분의 리스크는 이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각 금융시장이랑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을 먼저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채권과 단기 금융시장 합한 이제 크레딧 시장을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경색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시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2010년 연초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식시장의 주가 밸류에이션의 수준과 그다음에 주식시장 사이클은 굉장히 상이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나 미국의 S&P 500이 코로나 위기가 발발된 이후에 등락을 거울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그다음에 단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3월 초, 3월 말 해서 증권사나 여전사나 또 A등급 이하 일부 신용
등급 하락 위험이 있는 일반 기업들의 건전성 위험이 부각되면서 뭐 CP 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ABCP 시장을 중심으로 조달 여건이나 금리가 굉장히 경색되거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이후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역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판단하기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게 지연이 굉장히 오래 회복이 굉장히 오래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신흥시장 경색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고 더 크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 글로벌 경기를 감안해서 안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러니까 금융시장 중에서도 저희가 스냅샷을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국채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수익률 곡선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2차 추경과 세입경정까지 합해가지고 16.3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게 됐습니다. 발행이 예정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3차 추경이랑 세입 감소에 따른 또 추가 경정에 따라서 많게는 40조 원 이상의 적자 국채 발행이 여기에 더해질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전에 작년에 기획된 2010년 적자 국채 물량이 이전과 달리 굉장히 많이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는 순 기은과 같이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특수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40조 원이 추가로 채권이 5년 만기로 발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를 보기 위해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예년에 연간 어느 정도 국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지난 5년간 국채는 40조 원이 발행 잔액이 증가했고, 회사채는 매년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채권 발행 잔액이 매년 증가했고, 금융채는 28조 원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 매년 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왔는데 여기에서 더해서 지금 추가 국채 특수채를 기간산업안정기금채 발행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해서 이제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국내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국내 채권 투자를 국내외 대체 투자라든지 특히 해외 채권 투자로 많이 전환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주요 연기금을 모아봤을 때 2019년 중 아마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국내 채권 보유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얼마 전 보험업법 개정으로 해외 자산 한도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국내 우량채 투자 수요가 예년에 비해서 예년과 같이 좋을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른쪽 그림, 아래 그림 보시면 이 아래 그림은 3년이랑 10년 장단기 스프레드를 그려놓은 건데, 저희가 1차, 2차, 3차 추경이 언급되거나 의결된 시점을 화살표로 표시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규모 추경이 언급되거나 의결됐을 때 시장의 장기금리가 그만큼 빨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뭐 한은의 매입 지원 같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장기물이 금리 상방 압력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장단기 스프레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 가운데 회사채 시장의 일부가 국채 특수채 시장에 의해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초까지는 굉장히 변동성도 높고 환율 상승세도 가팔랐지만 앞으로의 향방을 보면 물론 역시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에 글로벌 확산 추이에 영향을 받겠지만 변동성 차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 낮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미국 연준과 통화 수합이나 아니면 연준에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 간의 리포를 해주는 기구를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중앙은행 간의 미 연준과 다른 나라 중앙은행 간의 공조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대내적 측면에서도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 채권 등 이런 기초 여건들이 그 지난 두 위기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넘어서 이제 산업을 보시면 먼저 은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위험이 그 현금 흐름과 북에 다 반영 패스트루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과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한 편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 악화된 것이 다시 실물 부분에 이제 신용을 공유하는 영향을 미쳐서 다시 실물 부분에 부정영향을 미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고요. 이제 은행의 이익을 비이자 이자 나눠보더라도 비이자 측면에서도 경기 부진이나 뭐 안전자산 선호나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고 대출 수요 감소가 이자 이익도 정체내에서 축소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가 파고가 낮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기대 손실이 점점 이제 반영되면서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쪽을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업 중에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들은 이제 2010년대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략히 단순화하자면 자본력을 확대하고 그 자본력을 확대한 것을 바탕으로 국내외 부동산 투자나 셀다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 대상으로 ELS나 발행 업무로 이제 조달을 강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건전성 위험에 노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잘 아시다시피 ELS 관련 마진콜로 유동성 위기를 경험했고 그거와 같이 국내 부동산 PF의 매입 약정이 된 것들의 이제 투자자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ABCP를 매입하면서 관련된 이제 건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뭐 여러 가지 CP, 뭐 산을 통한 아니면 여러 다른 그 채권 기금을 통한 CP 매입을 발표했고 하느니 정부가 콜차입 한도를 확대하고 하느니 RP 대상 채권을 확대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사실 정책의 앞에 그 목표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증권사에 대한 베일아웃이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CP 전단체 시장과 증권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안정화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안정화됐지만 사실 뭐 얼마나 손실이 있을 것인지 손실이 있으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는 사실 국내외 부동산 경기나 ELS 만기 돌아왔을 때 증권사가 위험을 얼마나 잘 해지했는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격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여부와 폭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에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회사들입니다. 운용자산에 대해서 보수를 수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나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관 자금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는 수익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일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의 기관 위탁 운용 보수율이 낮기 때문에 수익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인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국내 채권에 한정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쭉 연말 기준으로 이제 본 건데 2019년 말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주요 연기금의 국내 채권 투자가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아직까지는 국내 운용사들이 간접이나 재간접 자금을 받으면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운영사와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ETF가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걸 넘어서 이제 스타일 투자에 활용되면서 이것들이 운용 산업의 대형화를 촉발하거나 아니면 운용 보수 경쟁을 촉발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업을 보면 마지막으로 보험을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발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을 나눠봤는데 먼저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가 소득 충격을 받은 가게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할 위험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 대응을 위해서 유동성을 팽창하고 금리를 낮게 가져감에 인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2차 역마진이 심해지고 시가평가한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건전성 부담이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저희가 이제 꼽자면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의료 보험이라든지 손해율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불가피한 요인들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환경 변화와 전망 속에서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정책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이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쪽을 보시면 먼저 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네 가지들 저희 꼽아 보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건전성을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가계 및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앞을 보자면 네 가지가 저희들이 과제를 뽑아왔는데 맨 위에 보시다시피 손실 흡수 능력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빨리 끝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장기화될 경우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개방형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낮은 수익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수익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연구원이 예전부터 강조해 왔던 것이지만 디지털 전환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화하고 비용 절감 노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은행 관련된 정책도 저희가 네 가지로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고용 및 소득 충격을 완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만기 연장이나 보증 한도나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가계와 기업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서 이제 자금 중개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의 차원으로서 전환되는 관점에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이제 탄력적인 지원제도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바이러스로 인한 회복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수출기업 그다음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뉴딜 이야기나 다른 여러 이제 공공 투자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단순히 그냥 그 공공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민간 사업자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재정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자는 아닙니다.
네, 금융투자업은 이제 저희들이 증권업, 투자중개매매업과 자산운용업을 사를 나눠서 봤는데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ELS나 발행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이슈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중에 규제 환경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기존의 이 소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량 채권을 가지고 RP를 조달한다든지 좀 더 안정적인 규제 환경 변화에 좀 더 강건한 방안으로 파이낸싱을 좀 더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예상치 못한 평가손은 입었지만 위험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증권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거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당 업무를 중개하는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위험 관리도 그 가운데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운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한정된 시장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분할 점유하는 이런 산업 구도였는데 이제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한 축으로는 ETF 같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품들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정책 당국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것을 말씀드리다 보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증권사들이 기존에 은행이 부동산 PF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에서 익스포저를 줄이면서 그 익스포저를 채워넣은 게 증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약정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됐고, 그거로 인해서 올 봄에 차환 발행되지 못한 ABCP를 굉장히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투자자에게 이제 재판매, 재매각하고 싶은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한테 불안전 판매되지 않도록 당국이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4월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업법 개정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규제 완화로 힘입어서 보험사들은 굉장히 짧은 만기로 이 해외 채권들을 환위험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FX 스왑 시장이라든지 선물한 시장의 물량 부담이 점점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 유동성 위험을 확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거주자들의 환해지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거래 요인이 확대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단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환해지가 그냥 단기물로 다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만기 프로파일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사에 대한 두 슬라이드가 남아 있는데, 보험사들의 전략을 보자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워낙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디지털화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보험 리스크를 예견하고 예방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나 디지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판매 채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소비자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를 할 수 있겠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금리가 당분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자본 확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국의 정책 입장에서도 그런 맥을 같이 해서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때 보험사들이 과연 손실 흡수를 할 수 있겠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내부 유보 확충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지만 이제 IFRS에 관련돼서 제도적 유연성을 가져가되 동시에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묘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30분이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